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회 기출문제의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파트 1 부분만 잘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파트 2에서 1회에서 2회의 기출문제만 풀더라도 충분히 필기시험에서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3회를 학습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3회 기출문제까지 풀고 시험 접수를 하셔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3회 기출문제의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일반에서 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주어진 보기 중에서 가장 작은 컴퓨터의 정보 표현 단위로 표현 가능한 정보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파트 1에서 자료의 단위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비트가 있었고요.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습니다. 자, 해당 부분을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자, 해당 부분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상세한 설명은 생략을 할게요. 자, 아무튼 컴퓨터에서 자료의 표현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는 비트가 됩니다. 그쵸? 비트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로서 이진수 한 자리로 표현을 하고요. 비트가 4개 모여서 니블이 되고 비트가 8개가 모이면 바이트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1번 문제에 보게 되면 보기 중에서 보기를 보면 바이트가 있고 워드가 있고 레코드가 있고 니블이 있는데요. 가장 작은 컴퓨터 정보 표현 단위라고 합니다. 자, 해당 보기 중에서 가장 작은 컴퓨터 표현 단위는 니블이 되겠다. 그쵸? 자, 니블에서 표현 가능한 정보의 개수는 몇 개가 되죠?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다. 그쵸? 니블 같은 경우는 4개의 비트로 구성이 됩니다. 즉, 4개의 비트가 모여서 하나의 니블이 되는 건데요. 니블은 4개의 비트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2의 4승, 즉 16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다. 그쵸? 자,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보기 중에서 가장 작은 정보 표현 단위는 니블이 되고요. 니블은 16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면 바이오스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저희가 바이오스도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다, 그쵸? 자, 바이오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바이오스는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으로 해서 바이오스라고 하는데요. 기본 입출력 시스템이 되겠다, 그쵸? 자, 바이오스는 기본 입출력 시스템이 되고요. 그리고 해당 바이오스 같은 경우에 롬에 저장이 됩니다. 롬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롬 바이오스라고 해요. 자, 저희가 컴퓨터에서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는 CPU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리고 주기억 장치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쵸? 자, 주기억 장치 중에는 롬이 있었고요. 램이 있었습니다. 그쵸? 해당 주기억 장치 중에 롬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스를 롬 바이오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스는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명령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이고요. 전원이 켜지면 포스트. 자, 저희가 컴퓨터 전원을 켜면 키보드나 마우스가 껌떡하고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텐데, 자, 그런 것들이 포스트예요. 자, 포스트를 통해서 컴퓨터를 점검하고 사용 가능한 장치들을 초기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이오스가 됩니다. 자, 바이오스 익숙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바이오스가 있고 바이오스 안에 어떤 시모스라고 하는 시모스 셋업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시모스에서 설정 가능한 항목을 지난 기출 문제에서 간단하게 보기는 보았습니다. 자, 해당 부분 저희가 2급 시험에서는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1급 시험을 학습할 때는 해당 부분은 외워줬으면 이렇게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리긴 한데, 자, 2급 시험에서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간단하게 볼게요. 그래도 시모스에서 설정 가능한 항목으로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 하드디스크 타입, 부팅 순서, 시스템 암호, 칩셋 설정 같은 것들을 시모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번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바이오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보기 1번 펌웨어인 SSD에 저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이 잘못되었네요. 자, 바이오스는 SSD에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억 장치 중에 롬에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부분은 롬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보기 1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저희가 CPU 중앙 처리 장치를 학습했었고요. 주기억 장치를 학습했었고요. 그리고 보조기억 장치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었습니다. 보조기억 장치의 대표적인 예가 SSD가 있었고요. HDD라고 하는 하드디스크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의 특징도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바이오스가 SSD에 저장된다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른 보기도 한번 볼게요. 보기 2번입니다. 컴퓨터의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가장 먼저 기동이 되고요.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게 됩니다. 보기 2번에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 CMOS 셋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 바이오스가 있으면 해당 부분에 CMOS라고 하는 셋업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습니다. CMOS에서 설정 가능한 항목들이 있는데요.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 부팅 순서 등 일부 바이오스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기 3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보기 4번입니다. 칩을 교환하지 않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요.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자, 바이오스 같은 경우에 어떤 하드웨어를 교체하지 않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스를 펌웨어라고 하는 보기가 있다고 하면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쵸? 자, 아무튼 이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스는 롬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롬 바이오스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기 전에 윈도우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학습을 해볼게요. 자,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에서 FAT16이 있고요. FAT32가 있고요. NTFS가 있고요. EXFAT가 있어요. 자, 해당 부분에서 시험 문제에 대부분 출제가 되는 것은 NTFS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아무튼 FAT32에서 NTFS로 넘어갈 때 해당 부분을 유념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NTFS 한번 살펴볼게요. FAT32 파일 시스템보다 성능이 우수합니다. 당연하겠죠. 이쪽으로 갈수록 성능이 우수합니다. 자, 그리고 하드디스크의 최대 파티션 크기는 256TB라고 하는데요. 즉 256TB까지 인식을 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됩니다. 즉 NTFS 파일 시스템에서는 하드디스크의 파티션 크기, 즉 하드디스크의 볼륨 크기가 최대 256TB까지 설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자, 해당 부분까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죠? NTFS는 FAT32 파일 시스템보다 성능이 우수하고요. 최대 파티션, 즉 최대 볼륨 크기는 256TB까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 및 폴더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유지하고요. 제한된 계정을 지원합니다. 자, 이러한 기능들 때문에 회사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액세스 제어를 유지하고요. 제한된 계정을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교적 큰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약 400MB 이하의 볼륨에서는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 해당 부분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NTFS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이 좋은데요. 자, 저희가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예를 들어서 제품이 3,000원인데 택배비가 2,500원이라고 하면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자, 이런 말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적 큰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택배비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너무 작은 가격을 주문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비교적 큰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약 400MB 이하의 볼륨에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윈도우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했었는데요. 3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하드디스크의 공간 낭비를 줄이고 시스템의 안정성이 향상된다고 하네요. FAT32보다 성능과 안정성 면에서 우수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해당 보기만 보더라도 바로 3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255자의 긴 파일 이름을 지원하고 공백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부분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 관련해서는 대부분 NTFS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NTFS를 체크하고 넘어가더라도 정답을 맞출 확률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NTFS는 FAT32보다 성능이 우수하고요. 저희가 윈도우 8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할 때는 FAT32에서 NTFS로 넘어갈 때 이때의 과정 NTFS에 대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학습하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에 따른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바로 보기 1번부터 볼까요? 자, 애드웨어라고 합니다. 배너 광고를 보는 대가로 무료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애드웨어가 된다. 그쵸? 자, 애드웨어는 광고를 보는 대가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애드웨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쉐어웨어네요. 정식 버전이 출시되기 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를 받기 위해 제작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요. 해당 설명은 전혀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이런 문제도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문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쉐어웨어 먼저 볼까요? 기능 또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 즉 체험판 느낌의 프로그램이 쉐어웨어가 됩니다. 정식 버전이 출시되기 전에 일반인의 평가를 받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베타 버전이 된다. 그쵸? 자, 알파 버전과 베타 버전을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알파 버전은 베타 테스트 이전에 자체적으로, 즉 회사 내부에서 테스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알파 버전이 됩니다. 즉 A라는 회사에서 어떤 게임을 만들었어요. 어떤 게임을 만들었는데 A 회사 자체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한 버전이 알파 버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시를 해야 되는데 출시하기 전에 일부 일반인들에게 테스트를 위해 배포하는 프로그램이 베타 버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정식으로 게임이 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보기 2번은 전혀 잘못된 보기가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번들이네요.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였을 때 포함하여 주는 소프트웨어가 번들이다. 맞죠? 보기 3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번들이라고 하면 어떤 묶음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같이 묶어서 주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4번. 프리웨어네요. 돈을 내지 않고도 사용 가능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프리웨어입니다. 프리웨어면 어떤 무료 프로그램 정도가 되겠네요. 따라서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쵸? 따라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쉐어웨어는 기능 또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 쉐어웨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기 전에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그래픽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트맵 방법이 있었고요. 벡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쵸? 해당 각 방식을 비교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비트맵 방식 같은 경우는 점으로 이미지를 표현을 합니다. 점을 픽셀이라고도 한다. 그쵸? 자, 그리고 벡터 같은 경우는 직선이나 곡선으로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맵 방식은 확대하면 테두리가 거칠게 표현되는 엘리어싱이 발생을 하고요. 동일한 말로 계단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엘리어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티 엘리어싱으로 해결을 할 수 있고요. 벡터 방식 같은 경우는 확대해도 테두리가 매끄럽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비트맵 방식은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므로 사실적인 이미지가 표현이 가능해요. 자, 사실적인 이미지가 표현 가능하지만 용량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벡터 방식은 단순한 도형과 같은 객체를 표현하기에 적합하고요. 용량이 작다는 특징이 있고요. 파일 형식은 JPG, GIF, BMP, TIF, PNG 등 여러 저희가 익숙한 파일 형식들은 비트맵 방식을 사용한 파일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그림판이나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비트맵 방식이 되고요. 그리고 벡터 방식에는 AI와 WMF가 있는데요. 해당 파일 형식을 암기하는 방법은 벡터 방식의 V를 기억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자, A에서 V랑 비슷하다. 그쵸? V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W도 V를 두 개
붙여놓은 형태잖아요. 그래서 해당 부위를 통해서 이런 형식들이 있구나 정도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벡터 파일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했던 그래픽 데이터를 표현하는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은 비교해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5번 문제를 바로 볼 텐데요. 자, 5번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5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다. 그쵸? 자, 벡터 방식의 대표적인 파일로 BMP, JPG, GIF, PNG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파일 전체들은 벡터 방식이 아닌 비트맵 방식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보기는 보기 4번이 되겠고요.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기들도 한번 볼게요. 자, 보기 3번부터 한번 볼까요? 벡터 방식은 점, 직선, 도형 정보를 사용하여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 이미지를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자, 해당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벡터 방식에서 어떤 이미지를 표현할 때 컴퓨터 내부적으로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미지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도 있구나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기 2번입니다. 비트맵 방식은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므로 그렇기 때문에 용량은 크다고 했었다. 그쵸? 사진과 같은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특수 효과도 줄 수 있다는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1번입니다. 비트맵 방식은 이미지를 모니터 화면에 표시하는 속도가 벡터 방식에 비해서 빠르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해당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벡터 방식 같은 경우는 컴퓨터 내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계산을 거쳐서 벡터 방식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모니터 화면에 표시하는 속도는 비트맵 방식이 더 빠르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혹시 비트맵 방식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고 1번 보기를 선택하셨다고 하면 그 부분은 잘못된 이해가 되겠고요. 비트맵 방식이 용량이 크긴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벡터 방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컴퓨터 내부적으로 수학적인 계산을 거치다 보니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하는 속도가 비트맵 방식보다 느리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다. 그쵸? 자,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저희가 익숙하게 보던 해당 파일 형식들은 모두 비트맵 방식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기 전에 저희가 백업과 복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백업은 말 그대로 어떤 복구형으로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두는 것을 백업이라고 하겠고요. 복원 같은 경우는 백업한 파일을 원래대로 되돌려 주는 것이 복원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백업, 복원 용어 자체가 그리 어렵진 않을 텐데 아래쪽의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날짜와 시간에 백업할 수 있도록 백업 주기를 지정할 수 있고요. 백업 파일 같은 경우는 확장자가 BKF가 됩니다. 백업 파일이라고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백업 파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업 파일을 복원할 때 복원 위치를 지정할 수 있고요. 원래 위치로 복원하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특정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파일이 백업되어 있는 경우 당연히 원하는 파일만 선택하여 복원이 가능합니다. 자, 백업과 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윈도우 운영체제에서의 백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보기 1번부터 볼게요. 자, 보기 1번 백업 주기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백업을 할 때 백업 주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백업 주기를 지정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6번 문제 풀고 간단하게 한번 백업 관련 창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보기 2번입니다. 백업된 파일의 보관 기간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해당 문제 보고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보기 2번의 보관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어떤 폴더를 백업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폴더 백업할지 설정할 수 있어야겠다. 그쵸? 자, 그래서 보기 1번과 보기 2번 그리고 보기 3번 모두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러면 6번의 정답은 4번이 될 텐데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윈도우 7에서 백업본을 만든 경우 윈도우 10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보기 4번의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 7에서 백업을 받아 두었고요. 그리고 윈도우를 업데이트 했다고 해서 해당 윈도우 7에서 만든 백업본을 사용할 수 없으면 당연히 안 되겠다. 그쵸? 그래서 보기 4번의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 7에서 백업본을 만들게 되면 윈도우 10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참고적으로 윈도우 10에서
백업 파일을 만들었을 때 해당 백업본은 윈도우 7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위에서 만든 백업본 같은 경우에는 상위 버전에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안 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윈도우 7에서 만든 백업본은 윈도우 10에서 당연히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단 윈도우 10에서 만든 백업본 같은 경우에는 하위 버전인 윈도우 7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보기 1번과 보기 2번 그리고 보기 3번의 내용을 간단하게 저희가 컴퓨터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시작 버튼 누르고요. 설정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 및 보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파일 백업이라고 보인다, 그쵸? 해당 백업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버튼을 누른 다음에 기타 옵션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타 옵션으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백업 옵션 창이 나타나는데요. 자, 파일 백업이라고 있다. 그쵸? 해당 부분이 백업 주기를 설정하는 거예요. 자, 해당 부분에서 백업 주기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백업 유지 같은 경우는 백업된 파일의 보관 기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업을 얼마나 유지할지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내려보게 되면 어떤 폴더를 백업할지 해당 부분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내려봤을 때 폴더 제외라는 창도 있는데요. 어떤 폴더를 백업에서 제외할지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과 보기 2번, 보기 3번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았고요. 자, 뒤로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해당 부분에 보게 되면 윈도우 7에서 백업 및 복원 도구를 사용하여 백업을 만든 경우에 윈도우 10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쵸? 그래서 보기 4번의 내용도 잘못된 내용인 것을 함께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문제 6번의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았고요. 바로 문제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엠팩 규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엠팩 규격에 대해서는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엠팩이라고 하는 어떤 전문가 그룹이 있는데요. 해당 엠팩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멀티미디어 규격을 정한 것을 엠팩 규격이라고 해요. 엠팩 규격에는 엠팩 1이 있었고, 엠팩 2, 엠팩 4, 엠팩 7, 엠팩 21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 해당 부분에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엠팩 7과 엠팩 21이 그나마 보기로 종종 나오는 편입니다. 자, 아무튼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우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팩 기술을 통합했고요.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유통, 보안 등 모든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규격이라고 하는데요. 자, 7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다. 그쵸? 엠팩 21 같은 경우는 위의 엠팩 기술을 통합해서 모든 엠팩 기술을 통합해서 디지털 콘텐츠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기술이 엠팩 21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엠팩 7도 보게 되면 엠팩 7은 멀티미디어 검색 및 전자상거래에 사용을 하는 것이 엠팩 7이 됩니다. 그쵸? 자, 엠팩 1과 엠팩 2, 엠팩 4, 엠팩 7, 엠팩 21의 간단하게 특징을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그 중에서 엠팩 7과 엠팩 21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7번의 정답은 크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7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엠팩 기술을 통합해서 디지털 콘텐츠의 모든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규격은 엠팩 21이 됩니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기 전에 저희가 CPU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자, CPU 중앙 처리 장치는 제어 장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연산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레지스터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해당 부분에서 제어 장치의 각 장치들과 연산 장치의 각 장치들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된다고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자, 해당 문제는 연산 장치의 장치 중에 누산기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해당 부분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산 장치를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5는 9라는 연산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덧셈을 수행하는 회로 해당 부분에서 사용되는 장치가 가산기가 되겠고요. 만약에 뺄셈이라고 하면 보수기가 사용이 되겠다. 그쵸? 자, 가산기는
덧셈을 수행하는 회로가 되고요. 보수기는 뺄셈 작업을 위해서 컴퓨터에서 뺄셈을 바로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뺄셈을 하기 위해서 보수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것이 보수기라고 하는 장치예요. 자, 그리고 4 더하기 5라는 연산이 9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 거고요. 해당 9를 이용해서 또 다른 연산을 할 수도 있겠다. 그쵸? 자, 아무튼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치가 누산기가 됩니다. 그러면 해당 9는 누산기라고 하는 장치에 저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레지스터가 나오네요.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데이터 레지스터가 돼요. 해당 4와 5와 같이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이 데이터 레지스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상태 레지스터가 있는데요. 연산 중에 발생하는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상태 레지스터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3 나누기 0을 하게 되면 0을 나누게 되면 오류가 발생한다. 그쵸? 이러한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 상태 레지스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희가 연산 장치에 해당하는 각 장치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해당 장치들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8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누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8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다. 그쵸?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치가 누산기가 됩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른 보기도 한번 볼까요?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라고 하는데요. 자, 해당 부분은 프로그램 카운터가 되겠다. 그쵸?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B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라는 프로그램이 현재 중앙 처리 장치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B라는 프로그램이 다음에 실행될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 즉 다음에 수행할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레지스터가 프로그램 카운터가 됩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라서 PC라고도 한다고 했다. 그쵸? 자, 아무튼 보기 2번의 내용은 프로그램 카운터에 관한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는 명령 레지스터가 되는 거죠. 자, 명령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도 잘못된 보기가 되겠네요. 보기 4번입니다. 이진수 덧셈을 수행하는 회로라고 하는데요. 덧셈을 수행하는 회로는 가산기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보기 2번에서 봤던 프로그램 카운터와 보기 3번에서 봤던 명령 레지스터는 제어 장치의 각 장치들이 됩니다. 그쵸? 자, 해당 부분 당연히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치는 누산기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에서 프린터를 이용한 인쇄 기능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링을 사용하면 CPU의 속도는 빨라지고 프린터의 속도는 느려진다고 하는데요. 자, 저희가 스풀에 대한 개념을 학습했었습니다. 그쵸? 자, 스풀이라는 개념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인쇄할 내용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했다가 프린터로 전송하는 기능을 스풀이라고 합니다. 즉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는 CPU는 아주 빠른 장치고요.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프린터가 프린터 될 동안 계속 중앙 처리 장치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쇄할 내용을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고요. 중앙 처리 장치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드디스크에 저장했다가 프린터가 완료가 되면 다음에 프린터할 내용을 프린터로 전송하는 기능을 스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스플링을 사용하게 되면 CPU의 속도는 빨라지고요. 프린터의 속도는 느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쵸? 자, 보기 1번의 내용도 당연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스플링을 사용하면 CPU 속도는 빨라지고요. 상대적으로 프린터에서 중앙 처리 장치가 프린터만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속도가 느려질 거니까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2번입니다. 인쇄 대기열에는 인쇄 대기 중인 문서가 표시되며 목록의 각 항목에는 인쇄 상태 정보가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해당 부분에 인쇄 대기열이 있는 사진을
첨부를 해두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예를 들어서 어떤 파일 목록들이 있으면 인쇄 대기 중인 문서가 표시가 될 거잖아요. 그리고 목록의 각 항목에는 인쇄 상태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해당 화면은 한 번쯤은 다 본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보기 3번입니다. 인쇄 대기열에서 프린터의 작동을 일시 중지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프린터를 재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할 수 있으며 인쇄 대기 중인 문서를 취소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보기 3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떤 파일이 이렇게 인쇄 대기열에 있는데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인쇄를 중지할 수도 있고요. 계속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인쇄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보기 4번입니다. 인쇄 대기 중인 문서에 대해서 용지 방향, 용지 공급 및 인쇄 매수 등을 인쇄창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보기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해당 인쇄 대기열에서 프린터의 작동을 중지하거나 계속하거나 취소를 할 수는 있지만 인쇄 문서 내용 자체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해당 프린터로 전송된 인쇄 명령의 내용, 용지 방향이라든지 용지 공급 및 매수 등을 설정을 해서 프린터 전송 버튼을 눌렀을 텐데요. 해당 부분의 내용 자체를 수정을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해당 인쇄를 취소한 다음에 해당 부분을 설정을 하고 다시 한번 프린터 명령을 전송을 해야겠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인쇄 대기열에서 프린터의 작동을 중지하거나 계속하거나 취소를 할 수 있지만 인쇄 문서에 관한 내용 자체를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해당 문제에서 스풀의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뷰를 하는 문제로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보기 2번과 보기 4번의 내용은 한 번만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9번 문제를 통해서 스풀의 개념을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장 빠른 기억 장치로 CPU 내부에서 자, 이미 정답은 나왔을 것 같은데요. 10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다. 그쵸? 이어서 문제 한번 볼게요. CPU 내부에서 주소, 명령어, 연산 결과 등을 저장하는 장치는 레지스터가 됩니다. 자, 레지스터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던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CPU 내부에 있는 일시적인 기억 장소가 레지스터가 되고요. 레지스터는 메모리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플립플롭이나 레치로 구성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를 보게 되면 레지스터가 가장 빠르고요.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가 있고요. 그 사이에 캐시 메모리가 위치하게 됩니다. 즉 CPU라고 하는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기억 장치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었고요. 보조기억 장치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었는데요. CPU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가 가장 빠르고요. 그리고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하는 캐시 메모리가 그 다음에 빠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의 순서가 됩니다. 자, 해당 순서도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10번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빠른 기억 장치로 CPU 내부 해당 두 개의 말만 보더라도 바로 10번의 정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CPU 내부에 있는 가장 빠른 기억 장치는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중앙 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서 자, 해당 부분만 보더라도 11번의 정답은 바로 나오겠다. 그쵸?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채널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해당 개념 간단하게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장치에 대한 제어 권한을 CPU로부터 받아와서 CPU 대신 입출력을 관리하는 장치가 채널이라고 하는 장치가 됩니다. 중앙 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장치가 채널이라고 하는 장치가 되는데요. 중앙 처리 장치 CPU는 아주 빠르기도 하고 할 일이 많은 장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출력 장치는 상대적으로 중앙 처리 장치에 비해서는 속도가 느린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채널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자, 채널은
주변 장치에 대한 제어 권한을 CPU로부터 받아와서 해당 채널에서 입출력을 관리하는 장치가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린터를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프린터는 대표적인 출력 장치가 될 텐데 중앙 처리 장치에서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채널에서 제어함으로써 중앙 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장치가 채널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지만 아주 다른 개념인 캐시 메모리가 있는데요. 중앙 처리 장치와 주 기억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를 개선하는 메모리가 캐시 메모리예요.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요. 주 기억 장치가 있는데요. 중앙 처리 장치는 주 기억 장치보다 빠릅니다. 그쵸? 이때 속도 차이를 개선하는 메모리가 캐시 메모리, 즉 캐시템과 같은 역할을 하는 메모리가 캐시 메모리였습니다. 그쵸? 해당 캐시 메모리와 채널 모두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모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문제를 이어서 볼까요? 데이터 처리의 고속성을 위하여 입출력만의 목적으로 만든 처리기이며 IOP라고도 부르는 장치는 채널이라고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채널의 키워드는 중앙 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로 인한 문제 해결이 채널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채널이라고 하는 장치가 됩니다.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JPEG 파일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파트 1에서 그래픽 파일 형식에 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BMP, JPG, GIF, PNG 등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 만약에 학습을 함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해당 JPG 정도는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래픽 파일 형식이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되기는 한데요. 그 중에서도 JPG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해당 JPG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해당 부분만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사진과 같은 정지 영상을 표현하기 위한 표준 압축 방식이 되고요. JPG, JPEG 동일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픽셀이라고 하면 하나의 점을 픽셀이라고 해요. 픽셀당 24비트의 색상을 표현합니다. 즉, 24비트를 사용한다는 의미와 동일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하나의 픽셀에 24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2의 24승가지의 색을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 압축 기법과 무손실 압축 기법을 모두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저장치 사용자가 임의로 압축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JPG에 관한 특징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12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1번입니다. 저장 시 사용자가 임의로 압축률을 조정할 수 있다. 그쵸?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사진과 같이 다양한 색을 가진 정지 영상을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그쵸? 파일 형식에는 JPG, JPEG 등의 확장자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입니다. 픽셀당 24비트를 사용하여 2의 24승가지의 색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다. 그쵸? 보기 3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GIF 같은 경우는 픽셀당 8비트의 색상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2의 8승가지의 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색의 표현이 제한된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보기 4번인데요. 보기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압축률이 낮을수록 보다 많은 정보를 지우므로 이미지의 질이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보기 4번은 반대로 설명을 했네요. 그쵸? 압축률이 높을수록이 맞겠다. 그쵸? 압축률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정보를 지우기 때문에 압축률이 높다는 것이 정보를 많이 지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축률이 높을수록 많은 정보를 지우기 때문에 이미지의 질이 낮아진다고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12번의 보기 4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자,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압축률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정보를 지우므로 이미지의 질이 낮아진다는 설명이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따라서 잘못된 보기는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방화벽 관련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화벽 관련 개념을 학습했었습니다. 그쵸? 자, 해당 개념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화벽은 어떤 내부 보호막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쵸? 자, 내부 보호막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아래쪽에 보게 되면
어떤 데이터가 나가는 통로를 단일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방화벽이 되는데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패킷은 그대로 통과를 하고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패킷은 엄밀히 체크하여 인증된 패킷만 통과시키는 것이 방화벽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어떤 사용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림이 이상해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 A라는 회사에서 방화벽을 통해서 데이터가 나가는 통로를 단일화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가는 통로를 단일화해서 관리를 하는데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패킷은 그대로 통과를 하고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패킷은 엄밀히 체크하여 인증된 패킷만 통과시킨다는 것이 방화벽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내부로부터의 불법적인 해킹은 막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부에서 어떤 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것이 방화벽이 아니라 방화벽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패킷을 엄밀히 체크하는 것이 방화벽이 됩니다. 자, 패킷은 데이터가 이동하는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역추적 기능이 있어 외부의 침입자를 역추적하여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들이 방화벽이고요. 자, 해당 개념은 저희가 앞서 학습을 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해당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1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인터넷에서 방화벽을 사용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입니다. 외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불법적인 접근이나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내부의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방화벽을 사용하는 거겠죠.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기 2번입니다. 방화벽의 접근 제어, 인증 암호화 같은 기능으로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방화벽의 접근 제어, 인증 암호화 같은 기능으로 어떤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보기 3번입니다. 역추적 기능이 있어서 외부의 침입자를 역추적하여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쵸?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러면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될 텐데요. 4번에 어떤 내용이 잘못되었는지 살펴볼게요. 방화벽을 이용하면 외부의 보안이 완벽하며 내부의 불법적인 해킹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완벽하다는 의미가 조금 아리송하긴 하지만 내부의 불법적인 해킹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은 전혀 잘못된 설명이 되겠다. 그쵸? 자, 예를 들어서 해당 사용자가 내부로부터의 해킹을 하는 것은 방화벽을 통해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화벽은 내부로부터의 불법적인 해킹은 막지 못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13번의 잘못된 보기는 4번이 되겠네요. 자,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방화벽은 내부의 불법적인 해킹을 막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DNS가 가지고 있는 특정 도메인의 IP 주소를 검색해주는 서비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우선은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자, NSLOOKUP 명령어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NSLOOKUP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도메인 네임을 이용하여 IP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nslookuP이라고 하는 명령어인데요. 간단하게 컴퓨터 실습을 통해서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DNS가 가지고 있는 특정 도메인의 IP 주소를 검색해주는 서비스 하면 nslookup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컴퓨터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자, www.naver.com이라고 하는 문자로 된 도메인 주소가 있다고 했을 때 해당 도메인 주소에 매칭되는 IP 주소를 찾아주는 것이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nslookuP이 됩니다. 자, 아무튼 해당 명령어 정도는 아주 기본적인 명령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의 NS 룩업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래쪽에 있는 검색 상자에서 CMD라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할 수 있는데요. 해당 명령 프롬프트에서 제가 NS 룩업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NS 룩업이라고 적어주고요. www.naver.com이라고 적게 되면 해당 문자로 된 도메인 주소에 매칭되는 IP 주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특정 도메인의 IP 주소를 검색해주는 서비스 또는 명령어라고 하면 NSLOOKUP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14번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 주소 체계에서 IPv6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인터넷 주소 체계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던 내용인데요. 해당 개념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면 인터넷 주소 체계에는 IPv4 방식이 있고요. IPv6 방식이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을 보기 전에 적어도 커널 시험에 있어서 IPv6에 관한 보기는 좋은 내용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IPv6에 대해서 안 좋게 표현하는 보기가 있다고 하면 해당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정답이 될 확률이 99% 이상이라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아무튼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IPv4 같은 경우는 10진수로 표기를 하고요. 주소는 32비트로 구성이 되는데 8비트씩 4개의 부분이 있습니다. 즉 하나의 부분이 8비트로 구성이 되고요. 해당 부분이 4개가 있으므로 32비트로 구성이 되고 각 부분은 마침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소는 A 클래스에서 E 클래스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IPv6 같은 경우는 16진수로 표기를 합니다. 주소는 128비트로 구성이 되는데 각 부분은 16비트씩 8개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각 부분을 콜론으로 구분한다고 했었습니다. 해당 부분은 당연히 숙지를 하고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자세한 설명을 생략을 할게요. 자, 아무튼 IPv4에서 IPv6가 나왔는데요. IPv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Pv6라는 주소 체계가 나왔습니다. IPv6는 IPv4에 비해서 전송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IPv4와의 호환성도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해당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 1번부터 바로 볼게요. 128비트의 주소를 사용하여 IPv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다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렇죠?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IPv4와 비교하였을 때 자료 전송 속도가 늦지만 자, 해당 부분이 잘못되었네요. 자, 적어도 커널 시험에 있어서 IPv6에 대해서 안 좋게 표현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해당 보기가 잘못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했습니다. 자, IPv4와 비교하였을 때 자료 전송 속도가 빠릅니다. 자, 자료 전송 속도가 빠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주소의 확장성과 융통성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아무튼 15번의 보기 2번이네요. 자료 전송 속도가 IPv4에 비해서 늦다는 설명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 인증성,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의 지원으로 보안 기능을 포함한다고 하는데요. 자, 좋게 표현된 보기가 있으면 웬만하면 다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기 4번입니다. IPv4와의 호환성도 뛰어나다고 했어요. 그쵸? 실시간 흐름 제어도 가능합니다.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IPv6는 IPv4에 비해서 전송 속도가 빠르고요. 호환성도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5번에서 잘못된 보기는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한 FTP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 FTP가 됩니다. FTP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파일 전송 프로토콜 FTP에 관해서도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자, 해당 개념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고 16번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FTP를 이용하여 파일의 전송 수신은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삭제, 이름 변경 등의 작업도 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해당 부분은 파트 1에서 FTP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실습을 해드렸었습니다. 그쵸? 해당 문제에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할게요. 자, FTP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은 다운받은 후에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사용자가 있고요. FTP 서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FTP 서버 안에 있는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실행을 하려고 하면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후에 실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TP 모드라고 하는데요. 파일을 전송할 때 어떤 모드가 있는데 텍스트 파일은 ASCII 모드로 전송을 하게 되고요. 텍스트 파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바이너리 모드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즉 텍스트 파일을 제외한 그림 파일, 동영상 파일, 실행 파일, 압축 파일 등은 바이너리 모드로 전송을 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어나니머스 FTP인데요. 익명 FTP라고 하는데 계정이 없는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는 FTP 서비스를 어나니머스 FTP, 익명 FTP라고 합니다. 그리고 FTP 계정이 있을 때의 URL도 간단하게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해당 부분에 프로토콜이 위치할 자리인데 FTP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FTP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유저 아이디가 나오고요. 패스워드가 나오고요. 서버 이름, 포트 번호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식이 FTP 계정이 있을 때의 URL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무튼 해당 FTP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로부터 파일을 전송받거나 전송하는 서비스로 맞는 설명이죠. FTP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IP나 인터넷 주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당연한 설명이 되겠죠.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컴퓨터로 파일을 보내려고 할 때 목적지의 IP나 인터넷 주소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파일을 전송하거나 전송받기 위해서 IP나 인터넷 주소가 필요할 거예요. 따라서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익명의 계정을 이용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서버를 Anonymous FTP 서버라고 하겠다. 그쵸? FTP 접속 시 프로그램 대신 외부로 접속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즉 어떤 파일을 보낼 때 FTP 프로그램으로도 할 수 있고요. FTP 서비스를 외부로도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FTP 서버에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FTP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없이 실행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의 내용이 잘못되었네요. 자,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FTP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은 다운받은 후에 실행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없이라는 부분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보기 4번입니다. 일반적으로 텍스트 파일의 전송에서는 ASCII 모드를 사용을 하고요. 텍스트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들, 실행 파일뿐만 아니라 그림 파일, 동영상 파일, 압축 파일 등은 바이너리 모드를 사용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FTP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은 다운로드 받은 이후에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기에 있는 업무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정보 처리 방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파트 1에서 운영체제에 대해서 학습할 때 운영체제의 기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자, 기억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해당 부분도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괄 처리 시스템, 실시간 처리 시스템, 시분할 처리 시스템, 다중 처리 시스템,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 분산 처리 시스템, 듀얼 시스템, 듀플렉스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까지 해서 저희가 운영체제의 기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자, 해당 개념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17번 문제에서 주어진 보기를 보게 되면 연말정산, 전기요금 및 수도세, 월급 계산, 전화요금 같은 해당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방식은 어떤 것이 적합한 방식이 되겠어요? 보기 3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쵸? 일괄 처리 시스템이 적절한 처리 방식이 될 거예요. 자, 일괄 처리 시스템. 데이터를 모았다가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이 일괄 처리 시스템이죠. 자, 예를 들어서 급여 계산 같은 거. 급여 계산은 매일매일 하지 않잖아요. 월마다 월급 계산이나 전화요금, 그리고 전기요금 및 수도세,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일정 데이터를 모았다가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괄 처리 시스템이 적절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와 약간 반대되는 개념으로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처리를 실시간으로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기차 예약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모았다가 한 번에 처리하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7번 문제의 보기에 주어진 내용들은 일괄 처리 시스템이 적절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정말 쉽게 출제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실수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1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기의 업무는 데이터를 모았다가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인 일괄 처리 시스템이 적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US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USB의 해당 용어를 보게 되면 해당 구문을 한글로 해석하게 되면 통합 직렬 버스가 됩니다. 자, 시리얼이 직렬인데요. 자, 병렬 방식이 있고 직렬 방식이 있는데 USB 같은 경우는 직렬 방식이 되고요.
그리고 버스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가 지나가는 통로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통로를 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직렬 방식의 버스, 어떤 데이터가 지나가는 통로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USB는 사실 저희가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익숙한 장치다, 그쵸? 자, 아무튼 18번 문제는 US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USB는 범용이라고 하면 용도가 여러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범용 장비가 맞겠다, 그쵸? USB는 범용이긴 하고요. 병렬 장치라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USB의 S는 시리얼의 약자로서 직렬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아무튼 USB는 직렬 장치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1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USB는 통합 직렬 버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자, 직렬 방식이 있고 병렬 방식이 있는데 USB는 직렬 방식이기 때문에 보기 1번이 내용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2번입니다. 핫 플러그인 기능과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해당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핫 플러그인과 플러그 앤 플레이가 있습니다. 자, 해당 기능은 저희가 인식하지 않고 USB를 잘 사용을 하고 있을 텐데요. 우선 핫 플러그인을 먼저 살펴볼게요. 컴퓨터에 전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주변 장치를 연결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핫 플러그인이 됩니다. 즉 컴퓨터의 재부팅 없이 주변 장치를 인식하도록 하는 기능이 핫 플러그인이라는 기능이에요. 즉 저희가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컴퓨터를 사용할 때 USB를 연결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USB를 연결했을 때 컴퓨터가 재부팅하지 않더라도 USB를 인식할 수 있죠. 이러한 기능이 핫 플러그인 기능이 되고요. 그리고 플러그 앤 플레이 같은 경우는 플러그 꽂다, 플레이 꽂고 나서 바로 실행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다, 그쵸? 컴퓨터에 새로운 하드웨어를 추가했을 때 운영체제가 필요한 설정을 해주는 기능이 플러그 앤 플레이가 됩니다. 즉 어떤 장치를 추가를 했을 때 저희가 해당 장치에 대한 관련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체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윈도우가 있겠다, 그쵸? 자, 윈도우가 있을 거예요. 자, 해당 윈도우에서 필요한 설정을 해주는 기능을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해당 기능을 인식하지 않고 사용하는 이유를 알겠다, 그쵸? 왜냐하면 저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USB를 연결하는데 USB를 연결하면 운영체제가 필요한 기능을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핫 플러그인에 의해서 컴퓨터 재부팅 없이 해당 USB라는 장치를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기능들이 핫 플러그인, 플러그 앤 플레이인데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능을 인식하지 못하고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보기 2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핫 플러그인 기능은 지원하지 않으나 잘못된 설명이죠. 핫 플러그인도 지원하고요. 플러그 앤 플레이도 지원합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의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 4번 먼저 볼게요. 허브를 이용하여, 자, 허브 사진을 아래쪽에 두었는데요. 자, 이런 허브 사용한 적 있으신가요? 자, 아무튼 허브를 이용하면 여러 포트를 이용해서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을 텐데요. 허브를 이용하여 하나의 USB 포트에 여러 개의 주변 기기를 연결할 수 있겠다, 그쵸? 여러 장치를 연결해도 속도가 저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해당 설명이 당연히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컴퓨터에 여러 장치를 연결하게 되면 속도가 저하되겠죠. 자, 해당 USB 포트를 하나 사서 관련 장치를 5개만 연결을 하더라도 속도가 느려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보기 4번도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될 건데요. USB 3.0은 자, USB 2.0이 있고요. 그리고 3.0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 USB 2.0 아니면 3.0인데요. USB 3.0은 이론적으로 최대 5GBps의 전송 속도를 가지고 PC 및 연결기기, 케이블 등의 모든 USB 단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하위 버전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자, 우선 보기 3번이 맞는 설명이 됐는데요. 자, 위쪽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면 자, 해당 부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보이나요? 그리고 해당 부분은 무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USB 3.0 단자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기 3번의 내용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하위 버전도 지원이 된다는 의미는
해당 부분이 USB 3.0 단자라고 했을 때 해당 부분에 USB 2.0을 연결하더라도 인식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즉, 하위 버전도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단자에서라도 USB를 연결해서 아무렇지 않게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아무튼 보기 3번의 내용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USB 3.0의 단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 정도는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USB 관련 문제가 그리 자주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해당 문제의 내용 중에 핫플러그인과 플러그앤플레이 용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USB 3.0 단자는 파란색이다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USB가 병렬 장치라고 했을 때 잘못된 보기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휴지통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관련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1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파트 1에서 휴지통 관련 개념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휴지통입니다. 휴지통의 파일이 실제 저장된 위치는 일반적으로 해당 위치에 저장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바탕화면에서 어떤 파일을 삭제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해당 파일을 삭제하게 되면 휴지통에 위치하게 되잖아요. 휴지통에 위치하는데 실제 해당 파일이 위치하는 곳이 해당 경로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휴지통의 용량이 초과한 경우에 가장 용량이 큰 파일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전에 삭제된 파일부터 삭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휴지통의 파일은 이름을 변경하거나 실행 파일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하려고 하면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우선 복원을 하고요. 복원을 한 이후에 해당 기능을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파일을 복원하고 나서 이름을 변경하고 실행 파일을 실행하라는 의미가 되겠다. 그쵸? 자, 그리고 휴지통을 디스크마다 따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디스크라고 하면 C땡땡, D땡땡과 같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에 각각 휴지통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했던 내용이니까 당연히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에서 휴지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가 임시 보관되는 장소로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쵸? 휴지통에 들어있는 파일은 필요할 때 복원할 수 있습니다. 보기 1번의 설명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2번입니다. 휴지통의 크기는 각 드라이브마다 용량의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각 디스크마다 휴지통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때 해당 휴지통들에 대해서 용량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보기 3번입니다. 휴지통의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을 하게 되면 휴지통의 모든 내용은 삭제된다고 하는데요. 해당 보기가 전혀 잘못된 보기가 되겠네요. 휴지통의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가장 오래전에 삭제된 파일부터 삭제가 됩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의 내용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보기 4번입니다. 휴지통에서 문서 파일을 복원하기 전까지는 파일을 편집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쵸? 어떤 파일에 대해서 편집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해당 파일을 복원한 이후에 편집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휴지통의 용량이 초과한 경우에는 가장 오래전에 삭제된 파일부터 삭제가 되기 때문에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주로 보기에서 휴지통의 용량을 초과한 경우에 용량이 가장 큰 파일부터 삭제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 틀린 보기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아무튼 휴지통의 용량이 초과한 경우에는 가장 오래전에 삭제된 파일부터 삭제가 되는 거예요. 자,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네트워크 통신망의 구성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네트워크 통신망의 구성 형태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다. 그쵸? 관련 개념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스타형, 동일한 말로 중앙 집중형이 나오네요.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 주변에 여러 단말기가 연결된 형태가 중앙 집중형, 다른 말로 스타형이라고 하는데요. 중앙의 컴퓨터가 고장나면 시스템 전체에 장애가 발생하는 형태가 해당 구성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해당 가운데 있는 컴퓨터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스타형, 중앙 집중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링형, 다른 말로 루프형이라고 하는데요.
인접한 단말기들을 연결하는 방식이 링형, 루프형이 됩니다. 즉 해당 컴퓨터를 기준으로 해서 인접한 단말기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이 링형, 루프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층형이고요. 다른 말로 트리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나무를 뒤집어 놓은 모양 같다. 그쵸? 자,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나무가 좀 이상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해당 나무를 뒤집어 놓은 모양이기 때문에 트리형이라고도 합니다. 자, 나무를 반대로 뒤집어 놓은 방식인데요. 분산 처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버스형이에요. 하나의 통신 회선에 여러 대의 단말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버스형이 됩니다. 자, 해당 부분이 하나의 회선이 되겠습니다.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하고 단말 장치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통신망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해당 부분에 컴퓨터를 이렇게 설치하는 게 용이하겠죠. 설치도 용이하고요. 제거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단말 장치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통신망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망형이고요. 다른 말로 그물형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단말기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다. 그쵸? 모든 단말기가 그물처럼 직접 연결된 네트워크고요. 응답 시간이 빠르고 연결성이 우수하지만 비용은 비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해당 형태들을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자, 가운데 있는 해당 형태의 그림을 기억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특징들은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해당 부분도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당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2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1번입니다. 한 개의 통신 회선에 여러 대의 단말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설치가 용이하고 통신망의 가용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해당 형태는 계층형이 아니다. 그쵸? 자, 버스형이 가장 가까운 설명이 되겠네요. 자, 한 개의 통신 회선에 여러 대의 단말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는 버스형이 가장 가까운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버스형을 보게 되면 한 개의 통신 회선에 여러 대의 단말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서 설치가 용이하죠. 설치가 용이하고요. 제거도 용이합니다. 자, 보기 1번의 형태는 계층형보다는 버스형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따라서 보기 1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자, 보기 2번은 버스형이라고 하는데요. 인접한 컴퓨터와 단말기들을 서로 연결하여 양방향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형태로 단말기의 추가 제거 및 기밀 보호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은 링형, 다른 말로 루프형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인접한 단말기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자, 해당 단말기, 즉 해당 컴퓨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인접해 있는 단말기들을 연결하는 방식이 링형, 다른 말로 루프형이 되고요. 그리고 단말기의 추가 제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자, 해당 부분에 단말기를 추가하려고 하면 해당 부분의 연결을 끊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추가 및 제거가 어렵고요. 기밀 보호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해당 컴퓨터에서 해당 컴퓨터로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하면 이렇게 컴퓨터들을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밀 보호가 어렵다는 설명도 링형, 루프형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도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성형 스타형이네요. 모든 단말기가 중앙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쵸? 고장 발견이 쉽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고 하는데요. 해당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당 단말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기 3번이 고장 발견이 쉽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는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보기 4번 볼게요. 링형이라고 하네요. 모든 지점의 컴퓨터와 단말 장치를 서로 연결한 상태라고 하네요. 모든 지점의 단말기를 연결한 상태는 망형, 그물형이 되겠네요. 응답 시간이 빠르고 노드의 연결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은 망형 또는 그물형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의 설명도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회 기출문제의 1번부터 20번까지의 모든 문제를 풀이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3회 기출문제의 스프레드시트 일반의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